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한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인생사 참 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남편과 저는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죽이 잘 맞는다고 할까요? 아무튼 외부에서 보기에도 금술이 정말 좋은 부부이고 실제로도 사이가 참 좋아요. 그래서 많이들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들 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저희 부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유가 단순히 오랜 시간 사이가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남편은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거든요. 아, 아니, 조금이 아니기는 하네요. 좀 많이요.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조건의 차이가 꽤 큰 부부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났어요. 그런 집 맏딸들은 대부분 그러듯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살았고요. 먹고 싶은 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도 저희 집 형편에서는 욕심이었으니까요. 당연하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저는 대학에 가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은 많았지만 그래도 불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는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그릇도 닦아보고 목욕탕 청소 같은 것도 해봤고요. 잠시 도배를 배워본 적도 있어요. 그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과는 그 도배 일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남편은 건축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한 그런 사람 말이죠. 지금은 회사에도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회사원이기도 했으니까요. 아무튼 당시에는 저는 남편을 보고 뭐 연애를 한다든지 만나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영 씨, 저랑 언제 밥이나 먹을래요? 왜요? 저 같은 여자에게 남편 같은 사람이 호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건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했을 때도 왜요? 라는 대답이 먼저 나갔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밥 먹자고 하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사실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하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난 남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나 같은 여자한테 밥을 먹자고 하는 건지, 그게 정말 호감이 맞는 건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믿기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몇 번이고 거절했었습니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래서 귀찮으니 한번 만나나 주자 하는 생각으로 밥을 먹었는데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더니 어느 순간 저와 남편은 연애라는 걸 하는 사이가 되었더군요. 사실 연애를 하면서도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는 했어요. 당연히 저 같은 조건의 여자는 결혼 상대가 아닐 걸로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여간 모든 것이 예상 밖인 남자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말입니다. 당연히 시댁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엄청나게 막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런 여자는 안 된다. 이런 반대라기보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내는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다 못해 그 정도도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조건의 여자를 며느리로 만난다? 저라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엄마가 되고 보니 더더욱 말입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엄마가 혼자 사셨는데 집안에 빚이 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오랜 병원 생활로 돌아가셔서 생긴 빚이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제 짐을 지어주는 일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청혼을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던 시댁에서도 결국에는 허락하셨고요. 언젠가 한번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님은 절 뭘 보고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내 아들의 안목을 믿은 거지. 우리 큰아들은 나를 한 번도 실망하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잖니.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 저와 시어머니는 지금은 사이가 아주 좋은 고부간이에요. 뭐 딸과 엄마 같은 사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만 봐도 저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시절이 길기는 했지만 지금은 무척이나 잘 살고 있으니 말이죠. 그것도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서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인생에 큰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썩고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는 날이 오게 된 것을 보면 말이죠. 제가 골머리를 썩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그 대상이 되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동서입니다. 손 아래 동서요. 물론 동서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만큼 저희 동서는 정말 엔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제 동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련님은 저보다도 3살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남편과는 8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도련님을 애 취급하듯 이야기할 때가 많기는 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행동들을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에게도 도련님은 조금 어린 느낌이기는 해요. 절대 나이로 보면 어린 나이는 아닌데도 말이죠. 게다가 도련님은 공부를 오래 해서 직장생활 같은 것들을 늦게 시작해서 적응 같은 걸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다 보니 더더욱 어린 느낌이 들었고 말이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도련님을 그렇게 대하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저 결혼할 여자 있어요. 네가? 그래서 그런 도련님의 말에 식구들 모두 놀랐었어요. 나이로 보면 30이 넘는 나이였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절대 이상한 나이도 아니었고 오히려 정년기였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데리고 온 동생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좋았다기보다 어떻게 도련님이 이런 여자를 만났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첫인상이 좋은 거긴 했어요. 그만큼 똑똑하고 좋은 여자로 보였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남편도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어디서 저런 분을. 그러게나 말이야. 당신이 봐도 괜찮아 보이지. 똑똑한 것 같고. 교수라잖아. 직업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30대에 교수가 된 재원이었어요. 물론 집안도 좋고 본인도 학벌이 굉장했고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티는 많이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기는 했습니다. 뭐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첫 며느리가 조건이 너무 안 좋았으니 더더욱 좋아하실 만했고 말이죠.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섭섭한 느낌까지는 지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동생에게 잘했어요. 혹시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어느 날 제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동서가 한창 결혼을 준비할 시기였는데 그런 제 말에 이렇게 대답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 당시에도 그 말이 곱게 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설마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손이 동서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동서는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었지만요. 그때 느꼈던 불길한 생각은 그 뒤로도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 내가 느꼈던 그 불길함이 정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머님은 형님 결혼하셨을 때는 이런 거 못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라도 해드려야죠. 형님은 이런 거 모르시지 않아요? 모든 말투의 기저에 저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부러 그런다기보다 그냥 일평생을 부잣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처음 봐서 혹은 나 같은 사람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을 맺은 적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도 참았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물론 동서는 아기를 가지고 일부러 저 기분 나쁘라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긴 했지만요. 사이가 좋은 동서간으로 지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그래서 결혼 전부터 하기는 했어요. 워낙 생활 패턴이나 살아온 방식 같은 게 다른 사람인데다가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부분이 아예 없어서 친해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뭐 자주 안 볼 사이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 시어머니도 아니고 동서가 그러는 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어차피 자주 볼 사이도 아니고 그래도 손아래 동서인데 동서도 할 수 있는 행동과 말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친구의 말에 애써 그럴 거라고 마음을 다독일 뿐이죠. 결혼식도 아주 크고 휘황찬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 결혼식은 생전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더니 동서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큰 결혼식 처음 와보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입은 좀 다무세요.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웃으며 하는 말이기는 했지만 그 빈정거림과 말숭에 숨겨진 뼈는 바보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날은 좋은 날이기도 했고 또 그날의 주인공인 누가 뭐라 해도 신부인 동서였으니 저는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 전이라면 모를까 결혼하고 나서는 나도 남편 따라 호텔 결혼식 많이 다녀봤어. 그런데 그 결혼식이랑 다 비교를 해도 대단하네. 그런 제 말에 동서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은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것 같아요. 시집 정말 잘 오셨어요.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저를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려면 하는 말이라는 걸 말입니다. 어떻게 너 정도의 조건을 가진 여자가 이런 집에 시집으로 올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너는 참 복도 많네 하는 뉘앙스라는 걸요. 하지만 그날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동서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렇게 동서는 저희 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스트레스는 나날이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결혼 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끔 봐서 괜찮을 거라는 친구들의 말도 비껴나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고 저희 시댁은 가족들끼리 모이는 일이 많았거든요. 일 때문에 시댁을 자주 오지 못할 걸로 생각했던 동서는 제 예상과 달리 자주 왔고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시아버지의 재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시아버지가 가지신 재산이 꽤 많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동서와는 마주칠 일이 많았습니다. 동서와는 그리고 늘 만나기만 하면 제 신경을 긁었어요. 아무래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형님은 그러면 집에서 보통은 뭐 하세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 살림하지. 저는 그 살림을 산다는 게 뭘 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런 건 다들 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제가 전업주부라는 것을 상당히 무시하는 편이었어요. 뭐 저도 제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할 일은 다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딱히 제가 모자란다, 밥값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집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살면 자격지심이랄지
아니면 제가 가치가 있는 인간이랄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건 성향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나 봐요. 저는 도태되는 게 싫은 사람이라서. 그 말인 즉슨 제가 가치가 없고 도태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기분 나쁠 만한 말이기도 했지만 저도 스스로 약간 작아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서 앞에서는 기가 죽기도 했고 말이죠. 동서는 명백히 잘난 사람이기는 했으니까요. 그러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 너는 말을 무슨 그렇게 하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나도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되는 거니?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들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걸 그렇게 무시하면 쓰나? 시어머니가 한 번은 그 말을 듣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동서는 무척이나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거든요. 재산도 재산이었지만 도련님의 부모님을 굉장히 잘 따르는 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예요. 동서가 도련님을 좋아하는 건 한눈에 봐도 보일 만큼이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은 또 다른 거니까요. 지금이 더 대단한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큰애처럼 조용히 남편 내조 잘하고 애들 잘 키우는 며느리가 흔한 줄 알아? 시어머니로서는 네 형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귀한 며느리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그날 울 뻔했어요. 그동안 동서와 만나며 자존심이 많이 깎여서 저는 제가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나 생각했던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도 동서에게 조금씩 제 할 말을 하기도 했고 말이죠. 동서는 그런 제가 더더욱 마음에 안 들었을 테고요. 언젠가 동서가 자신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하는 통화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싫은데 여기 딱 버티고 있는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대충 들어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귀도 안 죽어? 나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나 같은 며느리를 두고 내 앞에서 그런 사람 편을 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자기 주제도 모르고 저러지. 아니, 애초에 아주버님은 저 여자 볼 게 뭐가 있어서 결혼을 한 거야. 그것부터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동서가 결정적으로 저를 견제 아닌 견제라 하는 이유도 듣게 되었어요. 아니, 저렇게 가진 것도 없고 불쌍하고 그런 이유로 재산이라도 더 준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지금이야 그렇다 쳐도 나중에는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너무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나는 거지. 게다가 우리 남편은 그런 거에 욕심도 없어 보이고. 그냥 다 싫어. 저런 사람이 내 동서라고 말하는 거 쪽팔린 것도 있고. 저를 남들에게 동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쪽팔려 한다는 것.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했어요. 동서의 태도를 보고서 그걸 모르면 바보니까요. 하지만 재산 문제로 저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는 했습니다. 동서는 이미 충분히 가졌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자기 친정도 꽤 살았으니까요. 원래 있는 것들이 더한 법이야. 친구가 한 말에 100번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있는 것들이 더한다. 그보다 동서에게 더 맞는 말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지기는 하더군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시어머니가 동서를 한번 꾸짖은 뒤로는 동서는 조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교묘하게 어른들 안 계시는 데서 막말을 하거나 저를 무시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때문에 저와 동서의 사이는 더더욱 안 좋아졌고요. 이건 형님이 좀 하세요. 내가 왜? 형님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바쁜 제가 이런 걸 해야겠어요? 나도 시간 내서 하는 거고 내 노동력이야. 게다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의 일까지 내가 대신 해주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왜 형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건데요? 어른들이 같이 하라고 한 걸 나 혼자 하라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일을
내가 대신 왜 해줘야 하는 건데? 시간이 남아도라도 그건 싫은데? 제가 처음으로 제 할 말을 좀 시원하게 했다 싶었던 날, 동서는 처음으로 당황하더니 나중에는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너 따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런 표정이었어요. 형님은 주제를 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놓고 주제 타령하는 못 배워먹은 사람보다야 낫다고 생각해. 뭐라고요? 지금 형님이 저보다 낫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사람을 대하는 예의와 태도가 바닥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보통 인간이 덜 됐다고 하지. 동서는 제 말을 듣는 내내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뭐라 말하려고 입을 때려는 순간 시댁 어르신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동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고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 그런 일이 더 있었어요. 설마 저랑 형님이랑 처지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내가 같다고 생각하든 아니라고 생각하든 그게 동서한테 중요해?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내 생각은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저는 말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아온지라 사실 마음만 먹고 싸우기 시작하면 동서 정도 되는 사람은 말로 뭉개는 건 일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니 참아온 거였고 말이죠. 그냥 내 생각 같은 거 궁금해하지 마. 내가 동서처럼 하는 모든 생각을 입 밖으로 뱉는 몰상식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하지도 않는 말까지 뭘 그렇게 궁금해해? 그리고 제 그 말에 동서는 폭발했습니다. 몰상식? 보통의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도 그게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기분 나빠할 것 같으면 참거든? 그건 배려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람을 대하는 상식인 거야. 그런데 동서는 안 그러잖아. 그건 몰상식한 거 아니야? 야, 왜? 급기야 저에게는 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왜라고 대받아 쳤습니다. 동서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더군요. 사실 어디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막말하는 사람은 겪어본 적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동서는 저보다 그런 말에 더 면역이 낮기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서는 제가 뱉은 모든 말에 욱하는 게 보였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는 동서와 제 사이는 정말 극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방법을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뭐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할 의지가 있는 상대여야 가능한 거지. 동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어른들과 다른 식구들 앞에서 최대한 서로 말을 섞지 않고 뒤에서 무시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계속 누르고 누르며 참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생신 집에서 하자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나 며느리들 고생한다고 해도 이 양반이 나이가 든 건지 고집을 꺾을 생각을 안 해. 원래 시아버지 생신은 늘 밖에서 맛있는 것을 한 끼 먹고 선물을 드리는 뭐 그런 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해는 집에서 집밥을 먹고 싶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어디 아프신 곳이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갑자기 하지 않던 부탁 같은 것을 하시면 최대한 드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제가 동서랑 잘해볼게요. 그래,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내년부터는 잘 설득해볼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인데요. 저는 정말 그냥 기꺼이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동서도 흔쾌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니 이번을 기회로 삼을 거라고 생각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왜요? 왜라니? 이야기 못 들었어? 아버님이 우리가 하는 음식을 드시고 싶으시다잖아. 그런 제 말에 동서는 잠시 빤히 저를 보더군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늙어 빠져서 바라는 것도 많아. 짜증나게.
어르신한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형님도 좀 솔직해지세요. 맨날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되게 위선적인 거 알아요? 그거 다 가식인 거 누가 모르냐고. 동서가 그런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이나 본데 나는 아니거든?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잔말 말고 아버님 생신 때 일찍 오기나 해. 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싫은데? 라고 말이죠. 아마 본인도 그때는 이성을 잃어서 그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서가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말이죠. 뭐? 싫다고 내가 고작 그딴 일 하려고 여태 공부를 그렇게 하고 교수까지 됐는 줄 알아? 사람이 하는 일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 거 그거 다 그냥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있는 건데 내가 왜 그딴 일을 해야 돼? 아니, 음식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을 낮잡아 보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시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리는 건 그것과는 또 다른 일이잖아요. 평생 그것만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늘 그런 요구를 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한 번 며느리들이 한 음식으로 생신상을 받고 싶다고 한 걸로 그렇게까지 갈 일이냐고요. 저는 동서의 그 태도가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한 번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내가 그쪽이랑 같냐고요. 나는 싫다고. 그리고 그 노골적인 무시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딴 일은 형님 혼자예요. 그딴 일이라니? 저는 그런 일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 근데 형님은 그거라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 가진 것도 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지금 말 다 했어?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저는 순간 욱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라면 해. 손이 동서가 하라면 하는 거지 잔말이 많아? 동서는 그런 제 말을 듣고 순간 굳은 듯 했어요. 제가 명령 같은 투로 동서에게 말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서는 순간적으로 눈이 확 도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는 모습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렇게 너라고 하면서 말을 놓더군요. 지금 동서 나한테 너라고 했어? 아니 이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나한테 명령이야 감히. 동서는 그 포인트에서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못나서 상대할 가치도 없고 한 가족으로 있는 것도 쪽팔려 하던 저에게 그런 명령을 들은 것이 말이죠. 어디서 건방지게.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건방지다라고 하더군요. 저도 꽤 막말을 많이 듣고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그 정도의 하극상은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황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건방지다고 했어? 동서 제정신이야? 제정신? 내가 아니라 네가 제정신이 아니겠지. 내가 이따위 인간이랑 동서지간이 된 것도 자존심이 상해 죽겠는데 감히 지주대도 모르고 나한테 명령을 해? 어? 네가 나랑 동서지간이라고 해서 같은 급인 줄 아나 보지? 어?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어이가 없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겠더군요. 먼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입을 벌리고 동서를 바라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동서는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그야말로 가관, 그 자체였어요. 진짜 너는 원래라면 나랑 말도 못 섞고, 어? 너 정말 미쳤니? 저도 험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주먹으로 제 코를 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폭력까지 오고 갈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엄청나게 아프기도 했고 말이죠. 제가 소리를 지르니 동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건방진년이 콱 진짜 죽을라고.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입으로 피맛이 느껴졌어요. 코피가 흐른 겁니다. 동서는 그제야 아차하는 얼굴이 되기는 했어요. 제 코에서 피가 나는 걸 보고 정신이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일은 다 일어났고 물은 엎질러진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코를 부여잡고 동서를 빤히 보다가 돌아섰어요.
정신이 돌아온 동서는 당황해서 저를 잡으려 손짓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이미 저는 돌아섰기 때문에 동서의 그 손은 허공을 저었습니다. 오늘 일 후회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먼저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도 그만큼 당했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솟을 법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참아줄 생각이 단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동서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 코가 왜 그래? 퇴근한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고 저는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간 안 했던 이야기와 동서가 저에게 얼마나 심한 막말들을 했는지 전부 다 빠짐없이 말이죠. 당연히 남편은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씩씩거리며 당장이라도 동서를 잡으러 갈 것처럼 굴던 남편이 뭔가 생각난 듯 행동을 멈추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복수해줄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알겠지? 뭔가 비장하게 그런 말을 하는 남편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곧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그 말을 했는지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남편은 다음날 바로 제 진단서를 가지고 가 폭행으로 동서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학교 게시판에 글을 썼어요. 저희 남편이 이성을 잃으면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끔찍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남편에게 자기 사람 중 1등인 제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 당연히 남편이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 학교 교수가 동서의 코뼈를 폭행으로 부러뜨렸다는 그 글은 순식간에 학교를 뒤집어 놨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실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각종 추측이 난무한 것 같더라고요. 동서에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제정신이세요?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런데 그 전화는 저만 받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스피커폰으로 남편이 같이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입니까? 우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장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해도 봐줄까 말까인데 전화해서 소리를 질러요? 동서는 갑자기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에 몹시 당황한 듯 잠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무릎을 꿇는다고 해도 나는 절대 용서할 마음이 없지만. 잠시 말이 없던 동서는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날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글은 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순간적? 실수? 거기서 대체 실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 아직 반성도 안 하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나 본데 나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생각 없습니다. 동생이랑 연을 끊게 되는 일이 오더라도 나는 이번 일 그냥 못 넘어가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앞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동서에게 바로 전화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고소장을 받자마자 바로 찾아온 거겠죠. 가족끼리 이러는 거 너무하잖아요. 동서가 날 가족으로 생각했었어? 가족으로 생각한 사람이 내 코뼈를 이렇게 부르뜨리고 그런 막말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동서는 그런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자신이 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꾸준히 저에게 어필해왔고 본인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동안 동서의 말과 행동이 그런 말이 먹히지 못하는 너무 명백한 증거였고요. 저는 아니더라도 형제간의 연을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했어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남편과 도련님은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은 형제였고 또 남편이 도련님을 아낀다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훨씬 더 중요하니 그런 건 상관없다고 저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련님은 이거 다 알아? 도련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아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동서는 그런 제 질문에 안색이 확 굳더군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도련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도련님한테도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누구 이혼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동서도 알긴 아네. 이 일이 그만큼 동서가 잘못한 일이라는 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더 화가 나더군요. 본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말입니다. 끝까지 저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태도가 너무 보여서 더더욱 괘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형님이 시키시는 일은 무조건 다 할 거고요. 모르나 본데 이 일은 이미 내 손을 떠났어. 동서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동서 봐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나는 우리 남편 설득할 생각도 없고 설득한다고 해서 될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마는 사람이라는 건 동서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했습니다. 공부도 사업도 본인이 계획하고 생각한 건 반드시 행동하고 옮기는 사람이니 그래서 제 결혼도 부모님이 반대를 크게 안 하신 것 같다는 말을 동서가 전에 저에게 했던 적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두고 보시겠다는 말이세요? 수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콧방귀가 절로 나왔습니다. 수습은 잘못한 사람이 해야 하는 건데 왜 나더러 하래? 동서가 알아서 해. 나는 동서한테 그런 말 들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서 수습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마 동서는 속으로 알고 있기는 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나가는 저를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동서는 그 자존심이 그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 더더욱 후회가 깊어지는 일들만 생겼고 말입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련님이 찾아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도련님이 무슨 잘못이 그렇게 크게 있겠어요. 뭐 살짝 무심하다면 무심했겠지만 원래 성향이 조금 그런 사람이긴 했고요. 도련님이 잘못이 없는데 왜 도련님이 고개를 숙이세요? 그리고 저는 도련님이 고개를 숙여도 동서에 대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런 제 말에 도련님은 한숨을 크게 쉬더군요. 도련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시댁 식구들마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말이죠. 당연히 발칵 뒤집혀졌어요. 어떻게 손아래 동서가 손이 동서의 얼굴을 때려서 코뼈가 부러질 수 있는 건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된 현실인 건지, 그것도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분 다 받아들일 수 없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혼해라 라고 말이죠. 그런 대먹지 못한 사람을 내 아들의 부인, 내 손주의 엄마로 둘 수 없다고 노발대발 하셨거든요. 동서는 그래도 설마 자신을 내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지 엄청나게 충격받은 얼굴로 가만히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동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어떤 꼴을 당하더라도 참을 줄 알았던 걸까 하는 생각도 말입니다. 동서는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휴직계를 내면 그 소문의 주인공이 자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학교에서 소문이 날 대로 난 상황이었던 데다가 동서가 멘탈이 일을 할 수 있는 멘탈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급기야는 동서의 어머니까지 저를 찾아왔으니까요. 애가 귀하기만 커서 버릇도 없고 생각도 짧아요. 그러니 이번 일로 크게 한번 배웠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세요.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나이가 30이 한참 넘어서 부모 고개를 숙이게 하고 본인이 친 사고 뒷수습을 하고 다니게 하는 자식이라니 그분들도 참 속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마음이 조금 약해진 것 같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 코에 덧댄 부목만 보면 다시 화가 차오르는 듯 했고 말이죠. 도련님까지 이혼한다고 나서자 동서는 정말 물러설 곳이 없다고 여긴 모양이었어요. 사실 저는 동서가 그쯤에서 이혼하고 저한테 욕을 하고 돌아설 걸로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동서는 도련님을 더 많이 좋아하고 자신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제 가정에 대해서는 막말을 한 게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기는 하지만요. 동서가 저와 남편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두 분이 하라고 하시는 건 다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실 저도 남편도 시간도 시간이고 그 난리를 겪고 있는 동서를 보면서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기는 했습니다. 인간인데 어쩔 수 없죠. 남편은 그런 동서를 가만히 보다가 생각을 해볼 테니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재수 씨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용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 당신이 겪은 일이니까 당신이 최종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디에다가 쓰냐. 그러니 동서라는 애가 그렇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에 저는 마음이 많이 풀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든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남편이 저보다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동서를 대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말이죠. 남편이 동서에게 내건 조건은 저도 놀라기는 했어요. 불가능한 걸 요구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걸 조건으로 이야기할 줄은 몰라서 더 맞을 겁니다. 집안일이 살림이 얼마나 힘든 건지 한번 몸소 느껴보고 그걸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날 용서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시댁의 생신상을 준비하고 음식을 해주는 봉사활동도 함께 다녀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이미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종종 했었고 말이죠. 동서는 그러겠다고 단숨에 대답하고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아버지의 분노는 여전했지만 말이죠. 시아버지를 위한 늦은 생신상을 동서와 함께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물론 저라고 그게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불편했고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만약 같은 가족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면 영영 얼굴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 그냥 견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동서가 이러더군요. 생각보다 많이 힘든 일이었네요. 하고 말이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서는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이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시댁 어르신들의 분노는 풀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막대 먹은 아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나도 정말 몰랐다. 그동안 너한테 무심했던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마저 저에게 그렇게 사과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댁 어르신들이 동서를 떨떠름한 얼굴로 보고 있고 말이죠. 동서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 그건 만약에 동서가 계속 이 집안 식구로 살 생각이라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바꿔야 할 시선이겠죠. 물론 한번 생겨버린 불신과 사람에 대한 실망을 다시 돌리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말입니다. 배로 노력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원래 저는 사람이 바뀐다는 걸 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 결과 얻은 교훈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건 말이죠. 물론 바뀌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드물긴 해도 말이죠. 동서가 그쪽이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바로 저이지 않을까 해요. 동서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로 속 썩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남편과 비교하면 시댁에 비해서 가진 게 너무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속으로는 조금 주눅이 든 적도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생각을 깨끗이 접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임새가 있고 덜 가지고 덜 배운 걸로 그 쓰임새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달까요? 이 집안에서 동서보다 제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리고 도련님까지 하나같이 제 탓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제 말을 믿어주고 저를 정말 중요한 사람처럼 대해줬던 게 제 자존감을 높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일로 꽤 큰 것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마 제가 잘 살아와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는 좋게 좋게 끝이 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정말 파국으로 가는 마무리였다면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소문이 나봐야 좋을 것도 없고 말이죠. 한풀이를 한번 하고 났더니 속이 조금 더 시원해진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일을 완전히 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요. 생각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다시 동서가 미워지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왕 잘 지내보기로 한 거 과거 일은 있는 게 좋으니까요. 없다고 자기보다 못 배웠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막대하는 건 그 어떤 순간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스스로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천박한 행동이라고도 생각하고 말이죠. 부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고 생각이라고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서를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에게 다 돌아가더라고요.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태어난 이상 같은 소중한 사람인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식이고 소중한 가족이기도 하고 말이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 사실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라도 제 이 말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제가 글재주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만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사 참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선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며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가끔 좋은 날도 오겠지 하면서 살지만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하던 중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늦게 결혼을 했는데 쉽게 일이 진척된 편은 아니었어요. 네가 결국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받는구나. 차라리 혼자 늙던지 대체 각설이가 뭐냐? 내가 각설이한테 시집 보내려고 고생고생해서 너 키운 줄 아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정 결혼하고 싶거든. 우리랑 인연 끊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인연 끊자는 얘기를 어떻게 그리 쉽게 하세요? 엄마 눈에 안 차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직업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성격도 너무 반듯한 사람이에요.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요. 한 번만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기어이 하겠다는 거야? 그따위 말할 거면 당장 나가! 부모님은 심한 반대를 하셨고 이윽고는 연을 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부모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원망이 가득했지만 제가 이 나이쯤 되고 보니 조금은 납득이 가기도 해요.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소개했던 제 남편은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설이 공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끌리게 된 이유는 그 전에 연애했던 몇몇의 사람들에 비해 참 착하고 수더분했기 때문이에요. 시집가라고 늘 재촉하는 부모님과 직장에서 노처녀라고 조롱을 당하던 저에게 이 사람이 내민 손은 참으로 따스했거든요. 만날 때마다 수줍은 얼굴로 꽃을 사들고 오고 저와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각설이 공연을 하는 걸 보았는데 각설이 옷을 입고 계속해서 구성진 타령을 불러대는 무대를 보면서 저도 잠깐 복잡한 머리를 식히려고 멈춰서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멍하니 보다 팀원 중 한 명이었던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맞는 듯해서 한참을 시간을 보냈네요.
그러다가 우리는 뭔가에 홀린 듯 빠르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요. 저도 나이가 적지 않은 편이었고 결혼을 할 거라면 이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 인사를 시키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 매서웠어요. 제 남편은 부모님의 심한 말을 듣고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외려 반박하려는 저를 말리는 것이었어요. 소영 씨, 부모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드립시다. 저라도 딸 자식 가진 부모로서 소영 씨를 저같이 변변치 않은 사람한테 보내기 힘들 거예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장모님이란 말은 하지도 말게. 난 자네 장모 될 생각 없으니 내 집에 발 들일 생각도 말고 둘 다 썩 나가! 이 사람의 내면을 잘 알고 존경하고 있었던 저는 함부로 말하며 멸시하는 부모님에게 너무 큰 실망을 느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식당 일 하나로 성공해서 저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누구보다 부모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각설이 남편 데려왔다고 구박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부모지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엄마에게 그래도 잘 보이겠다고 엄마의 김장을 도와주러 간 날이었죠. 엄마는 내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아빠 때문에 겨우 참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남편의 학벌과 집안 이야기를 은근슬쩍 물으시더라고요. 아, 맞다. 자네 고졸이라 했나?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더 배우고 싶었는데 형편이 좋지 못해서 대학은 못 가게 되었습니다. 고졸이라니. 아무리 시골이어도 그렇지 부모님이 대학 가라고는 말도 안 하시든? 말씀드렸다시피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동생들도 줄줄이 있어서 제가 얼른 돈을 버는 게 나았어요. 그래야 동생들도 잘 먹이고 학교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돈 버는 수단으로 선택한 게 각설이라니. 참나, 기가 막히구만. 기가 막혀. 자네 부모님은 자네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나? 알면 아주 기겁을 하시겠구만. 내가 고졸까진 이해하겠어. 근데 차라리 공장을 다녀서 기술이라도 익히지. 그건... 엄마, 그만 못해요? 정말 오늘 같은 날까지 굳이 이러셔야 속이 풀리시겠어요? 이 사람 그래도 엄마 도와주러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다고 소리를 질러, 지르긴. 그럼 각설이 아들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할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 내가 널 잘못 키웠다. 잘못 키웠어. 그래도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하고 살 줄 알았건만 어디 똥 같은 놈을 데려와선 부모한테 바락바락 대들긴 하고 말이야. 엄마는 말도 이제 못 가려서 해요? 둘 다 그만 못해? 너는 안 그러던 녀석이 부모한테 왜 소리를 지르고 생떼를 쓰는 거야? 우리가 말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해? 미래가 없는 놈을 데려왔으니 이러는 거지. 사짜 직업인 놈을 데려왔어 봐. 이런 말을 하나. 아빠! 저는 그만 너무 화가 나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단 생각에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빠까지 합세하시자 저는 그대로 남편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며 부모님께 선언해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 결혼할 거예요. 절 안 보고 사시든 어쨌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저는 결국 연을 끊으면서까지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에게 연락은 따로 드리지 않고 아이를 낳았고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하면서 각자의 일들을 열심히 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솔직히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못된 말하고 나온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요. 허나 저는 한 번도 남편과의 결혼을 제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남편이 변변한 다른 직업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저 사람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행복해하면서 일을 해내고 있었고,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면서 계속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 저 사람도 무척 힘이 들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입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 열심히 일해왔고 셋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당신은 괜찮아? 내가 이런 일하고 사는 거. 당신이 그만두라면 나 지금이라도 다른 일 할 수 있어. 그러니 언제든 편하게 말해줘. 나도 내 일 좋아하지만 언제든 우리 가족이 우선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 사랑해주지, 나 사랑해주지. 늘 내 걱정부터 해주지. 당신 같은 남편이 어딨어? 그러니 농담이라도 그런 말 마셔. 고마워, 여보. 나 같은 놈 데리고 살아준 것도 고마운데 당신 때문에 정말 힘이 나. 여전히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고 어디서 그런 신랑을 얻어와서 그렇게 사냐며 친척들을 통해 원망 섞인 소리만 하셨지만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또 이런 남편을 얻고 사는 건 복이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싶었고 이 사람의 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고 편견에 사로잡힌 것뿐이었으니까요. 어린 아들에게도 남편이 하는 일을 잘 설명해주면서 아빠가 얼마나 우릴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건지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표정이 어느 날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눈치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죠.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나한테 뭐 말 못할 거라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그게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얼른 말해봐, 여보. 말해야 알지. 나 이 일 그만둘 거야 해. 뭐라고? 각설이를 그만둔다고? 아니, 왜 대체? 네, 어느 날 각설이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게 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 오기가 생긴 저는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입 밖으로 하지 말란 말을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충격적이었죠. 그게 당신이 이렇게 결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말해봐. 혹시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전화라도 한 거야? 아니야, 소영아.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남편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건 5살이 되어 유치원에 가게 된 아들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동네 친구들과 무리지어 놀기도 하고 가끔씩 아빠가 데려다 주기도 했는데 지방으로 공연을 가느라 몇 번이나 각설이 차림으로 갔던 아빠의 모습을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사실 저도 막연히 주변의 눈을 생각하긴 했지만 당시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맞벌이를 하느라 새벽같이 출근을 하다 보니 제가 데려다 줄 시간이 없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각설이 차림으로 아이를 데려다 주고 즉각 공연을 하러 가기도 했는데 그걸 보고 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남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대요. 내 친구가 우리 아빠는 거지래. 왜 아빠가 거지야? 아빤 거지 아닌데. 애들이 자꾸 놀려. 아빠 거지라고. 나 유치원 가기 싫어. 아이가 한마디 한마디씩 힘겹게 있는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졌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답니다. 저도 남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먹은 건 매한가지였어요.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내가 너무 무신경했구나 싶으면서도 가슴이 아파 다시금 물어봤는데 아들에게서 돌아온 답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정말 눈에 핏줄이 곤두설 정도로 분노가 치밀더군요.
영훈이네 엄마가 그랬대. 우리 아빠 거지니까 놀지 말래. 나 때문에 유치원도 안 올 거래. 나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행색이 초라한 아빠를 두었다고 이제 막 5살밖에 안 된 애들한테 저런 소리를 하다니요. 그 더운 날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삼키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실을 결국 어찌해서건 남편에게 알리기는 해야 될 것 같더군요. 마치 입안에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느낌으로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표정은 정말이지 너무나 서글프고 처연했어요. 축 처진 어깨로 힘없이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엉엉 울어버렸네요. 그래,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아이 위해서라도 어디건 내놓을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지. 여보, 나는 괜찮아. 당신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본인이 가장 힘들고 쓰릴 텐데도 나를 위로해주는 남편. 겨우 웃어 보이는 남편의 표정은 제 가슴을 세차게 뒤흔들었어요. 허나 저는 그걸 보니 더 참을 수가 없어 그 말을 한 아이 엄마에게가 소리를 크게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친구 엄마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 아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떳떳한 아빠인데 당신이 뭐라고 그런 말을 해 저희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시나요? 참나 기가 막혀. 이봐요. 나는 처음에 그런 분장하고 온 당신 남편 보고 너무 놀라서 당장 당신 아들 유치원 그만두게 해달라고 원장님께 말하고 싶었어요. 아니, 어른인 나도 놀랐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봐요? 떳떳하게 살고 자시고 가네. 그런 일을 하면 애는 데리러 오지 말아야지. 하여튼 요즘 개념 없는 엄마들 많다더니 여기 딱 있네.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이 여자가? 저는 그 여자랑 말싸움의 오간 끝에 결국 머리끝을 잡아버렸고 아이는 그 이후 그 유치원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죠. 당시 아이가 받은 상처가 남편에게 크게 작용했던 건지 생각보다 무척 빠르게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미안하고 괴로울 정도로 남편은 하나하나 처리를 해나갔어요. 집에 있던 각설이 공연 용품들과 의상들을 하루 날 잡아서 전부 치우고 봉투에 담아서 정리를 하더니 다 내놓더군요. 하나씩 그렇게 제 손으로 처분을 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이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님, 그리고 이제 그게 내 아이에게까지 내려와서 어떤 모습으로건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많은 상념들이 오갔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공연 다니던 중 알게 된 사장님이 있는데 식당 개업을 해서 체인점까지 두고 잘 되시더라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안정적이라고 해서 나도 늘 생각은 하고 있었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 같았는데 그게 지금인가 봐, 여보. 우리 모아둔 적금이 있으니까 체인점 상담 받아보는 건 어때? 체인점? 조금 혹하기도 했어요. 어찌되었든 자라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정된 돈벌이가 필요했고 예전부터 부모님이 식당을 해서 그런지 식당 일은 어딘지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모아둔 적금들을 가지고 체인점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저는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한 번씩 묻기도 했어요. 엄마, 이제 아빠 그거 안 해? 응? 엄마랑 아빠 식당 차리려고 해. 우리 윤우 좋아하는 김밥 하는 곳인데 윤우는 어때? 응, 엄마, 너무너무 좋아. 나 그럼 놀림 안 받아도 되잖아. 김밥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얼른 엄마 아빠 가게 생겼으면 좋겠어.
아이의 말을 들으며 옆에서 남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렇게 마침내 저희는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살던 동네에서는 우리 가족 모두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였기에 옆 동네로 이사가서 개업을 했는데 역시나 이미 인지도가 조금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장사가 조금씩 되었어요. 우리 부부 모두 이쪽을 잘 모르긴 했지만 초반에 끌어주시는 남편의 지인 사장님의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읽어나갔어요. 여보, 생각보다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아. 나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 근데 이 기세면 우리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이지? 나도 그럴 것 같아. 다 당신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야. 고마워. 한 5, 6개월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이고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들도 너무나 좋아했어요. 매일 친구를 데려오고 가게를 자랑하는 덕에 꼬마 손님들이 매일 불어나곤 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경험 없이 우리가 너무 쉽게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충분히 알아보고 돌다리도 두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마음처럼 일이 흘러가지 않더군요. 둘 다 장사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지 못했고 저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급하게 뛰었던 터라 요령이 없어서 주어진 메뉴대로 음식을 만들어내고 손님 접대를 하는 데에 뭔가 부족했나 봅니다. 갈수록 매출은 줄어들고 둘이 멍하니 앉아서 텅 비어있는 식당을 보는 날들이 길어졌어요. 여보, 무슨 이유일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대로 가다간 우리 이번 달 월세도 못 내겠어. 우리 애는 어떻게 키워? 애가 저렇게 어린데. 급기야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너무도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조금만 버티자고 위로했지만 왠지 모르게 제 직감은 이대로 끝일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빚을 내어 다른 곳도 창업을 하고 하나가 완연히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떨어져 창업을 해서 관리를 하려다 보니 이젠 어디서부터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분간도 힘들어졌어요. 갈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평범하게 일해서는 이것을 메꾸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매우 비참한 표정으로 말을 잇더군요. 들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접자. 여기까지가 한계야.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지금 접으면 더 큰 손해야. 조금만 더 버텨보면 무슨 수가 있을 거야. 망해가던 가게들 중에 어떤 가게는 다시 일어서기도 하잖아. 윤우 엄마, 제발 여보, 나 한번 믿어봐. 그땐 왜 그랬을까요? 갈수록 빚은 늘어나는데 저는 가게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놓으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조금만 버티자 남편을 설득했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제 부탁을 들어줬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싸움도 늘어나게 됐죠. 그만 좀 하자고. 당신 오늘 얼마 팔았는지 알아? 김밥 10줄 팔았어. 이대로 가다간 다 끝이야. 내가 그러게 전에 그만두자 했잖아.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이게 지금 날 탓할 일이야? 윤우 아빠, 나도 힘들어 죽겠어.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느라 진이 다 빠졌다고. 당신이 내 심정을 알아? 알기나 하냐고. 나도 이렇게 살기 정말 싫어. 싫다고. 여보. 저희 부부는 싸우다가 서로 끌어안고 흐느끼다가 그런 날을 반복하며 살았어요. 저 홀몸 챙기는 건 괜찮은데 세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왜 이리 힘든지. 그러다 결국 노력해도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상황들을 보며 어쩔 수 없이 큰 빚이라도 갚고자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각설이 일을 정리하면서도 힘들게 번 돈을 모두 투자할 만큼 우리에게 간절한 일이었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닦고 챙겼던 것들인데 우리 손으로 싼값의 물품을 처분하다 보니 참 마음이 휑하더군요. 벌써 남편은 몇 번의 이직을 하게 되는 건지 그럼에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또 새로운 일들을 찾아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저도 다시 일터로 나가게 되었지만 아이가 자라 초등학생이 되었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온전히 경제활동에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일용직을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어떻게든 빚을 감당하고 생활비를 벌어보려 했으나 어쩜 이렇게 빈곤은 계속 덮쳐서 오는 걸까요?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갔기에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간의 빚을 갚느라 월세도 밀리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매번 쫓아와서 월세를 도촉했고 듣고 있기가 민망할 지경의 소리를 저희에게 질러댔어요. 맨날 일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월세를 안 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듣자니 여기 식당도 하다가 망했다면서. 그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일을 벌리는 건지. 자꾸 이럴 거면 집 빼요. 나도 불안해서 못 살겠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다음 달은 한꺼번에 내겠습니다. 번번이 한 번만. 지겨워 죽겠어. 정말 다음 달에 안 갚으면 내쫓을 거예요? 그리 알아요. 네, 죄송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맞는 소리겠지만 듣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비참했고 옆에서 얼굴빛이 어두워진 아이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말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그나마 잘 사는 부모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로선 자존심을 버리고 찾아간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요.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에요. 각설이랑 결혼하더니 결국 이 모양 이 꼴로 온 거니? 그러게 우리 말을 들었어야지. 됐다.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으니 나가라. 꼴도 보기 싫어. 부모님은 참으로 가혹하셨어요. 어떻게 무릎 꿇고 울며 비는 자식에게 그리 하실 수 있는지. 결국 저는 아들 손을 잡고 울면서 부모님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요?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서 일용직을 하고 중간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새 눈코 뜰 새 없이 지냈어요. 그렇게 해서 빚들을 갚아가고 겨우 우리 세 식구의 식비나 세금을 내고 저도 부업을 하면서 보태고 있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하던 차에 길이 열리기는커녕 모든 희망줄을 다 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힘들게 일하고 있던 남편의 일용직 업체에서는 방역을 이유로 해서 가장 먼저 남편을 해고했고 부업으로 했던 식당이나 많은 아르바이트 자리,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천천히 다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던 날, 남편의 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보, 나는 평생 각설이나 하면서 살 걸 그랬어. 뭘 해도 이렇게 살게 될 운명이었던 거야. 나란 놈은 이런 놈이었던 거야. 미안해. 지질이 못난 남편 만나서 당신 고생만 시키며 살았네. 정말 미안해. 왜 그런 말을 해? 당신 누구보다 노력한 거 잘 알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식구 앞으로 열심히 살아나가면 돼. 포기하지 말자. 남편은 한숨만 쉴 뿐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 듯 날카롭게 느껴지던지. 늘 긍정적이었던 남편의 모습치고 왠지 모든 날개가 다 꺾여버린 듯한 힘없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끝없이 스스로를 자책하더군요. 전에 없이 묘한 말을 하는 모습에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날의 남편은 왠지 평소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말들만 하다가 잠이 든 남편을 두고 저와 아이는 그 다음날 각자 학교와 일터로 바삐 움직였어요. 매번 날라오는 빚 청구서들을 보면서 저는 고단한 몸을 끌고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저 김은석 씨 보호자 되시죠? 여기 병원입니다. 남편분께서 응급실에 있으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전 그 말을 듣고 운전대를 손에서 놓아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급히 남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응급실로 갔으나 이미 남편은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마지막 숨을 내뱉고 있었어요. 여보, 안 돼, 여보! 남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 있었고 저는 남편을 부르다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더니 그렇게 며칠을 간당간당 숨을 붙잡고 있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사인도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월세 때문에 으름장을 놓으러 왔던 집주인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수상하여 들여다봤다가 남편을 발견했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스스로 생을 등졌다는 걸 믿을 수 없어 상황 설명을 듣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져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만 바라보며 살고 우리 아이를 키우겠다며 악물며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말도 없이 유서 한 장도 남기지 않고 그는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렸어요. 전날 그렇게 자책하던 말이 저와 남편의 마지막 대화였다니. 저는 정신을 온전히 둘 수가 없어 직장에서 넋을 놓고 울었습니다. 소영 씨 어떡해. 애기 아빠도 아직 젊을 거고 애도 어린데 아휴 짠해서 어떡하나. 주변 아줌마들이 저를 동정하며 달래주는 소리에 더 목이 메어 저는 고성을 질러가며 통곡을 했어요. 대체 남편은 왜 그렇게 가야 했던 걸까요? 제 정신을 못 차리고 미친 듯이 우는 저를 주변 아줌마들이 달래주었고 어렵게 저는 아들을 데리고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딱히 연락할 지인도 없어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도 알 수 없었고 그렇게 각설이라며 반대했던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에 남는 남편 친구 수철 씨에게만 떠듬떠듬 문자를 보내어 부고를 알렸고 제가 일하던 직장 아주머니들이 몇 분 찾아올 뿐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특별히 이렇다 싶게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옆 빈소에 비해 너무 초라한 남편의 텅 빈 빈소를 보고 있자니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싶었습니다. 저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수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내온 것일까요? 당신만큼 나도 힘들었다고 그렇게 가는 게 어딨냐고 남편에게 처음으로 쓴소리라며 따지고 싶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못 보는 거야? 정말? 이제 못 봐? 엄마 대답 좀 해줘. 엄마. 더군다나 아들은 제 옆에서 계속 아빠를 못 보는 거냐 물었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들은 곧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텐데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의 역할이 필요할 때 나는 어떡하나. 정말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아들은 한창 밖에서 숨막히게 일하는 아빠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매번 아침 저녁 잘 때나 나갈 때만 잠깐 본 게 다여서 그런지 크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더군요. 일생을 조금이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낸 적 없이 그렇게 저와 아들을 위해서만 살다가 생을 마감해버린 남편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겨우 자신을 위해 편안하게 했던 선택이 죽음이었다니.
어쩜 이렇게 가엾게 살다 갈 수 있는 건지 그저 속상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적막한 빈소에 멀뚱히 앉아 온전히 슬픔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모자에게 그 순간 도통 설명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엄청난 파열음이 들리면서 누군가가 저희 빈소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그 사람을 제지하며 엉거주춤 따라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웬 누더기를 입고 각설이 분장을 한 사람이 꽹과리를 꽝꽝 치며 머리를 돌려가면서 흥겹게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피커까지 들고 와서 장례식장 안이 꽝꽝 울려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눈에 핏발이 선 채로 그 상황을 저도 모르게 노려보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남편 친구 수철 씨였습니다. 저는 수철 씨를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각설이 공연을 할 때 함께 있던 친구라 몇 번 인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문자로 부고를 알리긴 했습니다만 몇 년 만에 보는 자리였고 자기 친구이자 저의 남편인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인지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더군요. 제대로 인사를 하기도 전에 온통 야단법석인 이상한 악기들을 끌고 들어오며 귀를 막을 수밖에 없는 시끄러운 소리들을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에헤이 에헤이 야하 하면서 끝도 없이 추임새를 넣으며 흥겹게 부르는 수철 씨의 모습은 아무리 기력 없고 멍하니 있었던 저도 결국 스르르 일어나게 만들더군요. 이봐요. 미쳤어요?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거의 소음 없이 소곤소곤 사람들의 작은 말소리만 들렸던 이 공간에 와장창창 깨지는 꽹과리 소리에 흥겨운 각설이 타령이 울려 퍼지다니 이게 될 말인 건지, 게다가 그게 남편의 지인이라니 저는 이제껏 눌러왔던 삶에 대한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진저리가 나더군요. 결국 저 역시 이성을 놓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힐끗 보고 잠깐 멈추더니 이윽고 다시 원래대로 이어서 타령을 부르며 앞으로 돌고 뒤로 돌며 춤을 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혀 아랑곳 않고 계속 난장판을 이어가더군요. 그 모습에 결국 참고 있던 다른 장례식 직원들까지 몰려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말리는데도 수철 씨는 꾸역꾸역 공연을 했습니다. 정말 끌어내기 직전에 가서 끝난 건지 아니면 끝날 순서라서 끝난 건지 분간이 안 가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놓고 천연덕스럽게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재수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셔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염장이라도 지르러 오셨어요? 정말 지옥같이 느껴지는 10여 분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더니 그 차림새로 주렁주렁 쇳소리를 내면서 걸어 들어와 남편의 영정사진을 올려보더군요. 그러고선 또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봐, 왜 그렇게 갔어? 나를 불렀어야지. 어떻게 이래? 그러면서 얼굴에 한 분장이 다 지워지고 뭉쳐지고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울며 오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먼저 가? 왜? 같이 가자 했잖아, 이 사람아. 나 살리고 그리 가면 어떡하나? 어떡해? 한참이나 남편의 영정사진을 꼭 끌어안고 부비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대는데 한순간에 벌어진 이 장면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힘이 쭉 빠지더군요. 그런 상태로 스르르 앉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 고요한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친 건 무척이나 화가 났지만 남편의 장례식장에 저만큼 울어줄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찬찬히 들어왔어요. 저도 기력이 없기도 했고 더 난리를 치는 상황도 아니고 끝난 것 같아 보여서 더 이상의 제재도 하지 못하고 놔두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자리에 와서까지 공연을 하고 소란스럽게 할 건 뭔가 싶어 대체 영문이 뭔지 물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제 쪽으로 몸을 돌린 수철 씨는 이후에 기묘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었어요. 재수 씨, 오랜만이네요. 이제 인사를 하네요. 사실 내가 은석이랑 생전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실은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죽게 된다면 가는 길 슬프지 않도록 서로 각설이 분장을 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주자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은 약속인지라 저도 무례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말았네요. 이런 상황을 미리 약속해둔 것이었다니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제서야 수철 씨의 얼굴을 제대로 봤던 것 같아요. 약속이었다고요? 네. 재수 씨도 알듯이 그 친구 참 착한 친구잖아요. 가는 길 외롭고 슬프지 않게 서로 품앗이로 해주기로 했는데 가도 내가 먼저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은석이가 먼저 갔네요. 그것도 이렇게.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저는 남편에게 들은 게 없어서 모르고 있었어요.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처음에 저는 허무하게 가버린 남편의 빈소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각설이 노름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름 서로 간의 사정이 있었고 어린 시절 약속이 있었다고 하니 납득이 가는 것을 떠나 어쩐지 더 서글프게 느껴지더군요. 남겨진 우리에겐 슬픔이지만 어쩌면 남편의 마지막 길을 보러 온 친구가 그 나름의 추모를 하러 온 것이었기에 그 마음이 조금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친구분이 저를 다시 붙잡으며 할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수 씨에게 말씀드릴 것도 있습니다. 은석이가 생전에 저희 집에 큰 도움을 주었거든요. 저나 은석이나 둘 중 누군가 먼저 가게 된다면 서로의 가정을 도와주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은석이가 실제로 옛날 제 여동생이 사고로 잘못되었을 때 각설이 타령을 하며 번 돈을 매달 저에게 병원비로 보태쓰라며 전부 보내주었죠. 그렇게 여동생은 그럭저럭 회복해서 시집을 갔고 지금은 은석이 아들만한 애도 낳아서 살고 있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건지 남편에게 들었던 것 같기도 했고요. 이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남편과 수철 씨는 각자 가정을 꾸린 후에 서로 왕래가 줄어들긴 했었지만 드문드문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갈수록 가세가 기울고 힘들었던 시기부터 남편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은석이한테 연락 한번 줬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도움은 다 받아놓고 정작 친구 녀석 힘들 땐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잖아요. 아마 연락했어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제겐 그게 너무 한입니다. 아무튼 언젠가는 은석이의 도움을 꼭 갚겠다고 마음먹었으니 저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해요, 재수씨. 은석이 아들 자라는 동안 제가 좀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네?
수철 씨의 말은 다소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갑자기 은혜를 갚아야겠다니. 듣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있던 일이고 한창 사느라 바빴기에 저와 남편은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눌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남편 성격상 이런 이야기는 저에게 굳이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저는 마땅한 대답도 하지 못했으나 장례를 치르고 가는 길에 제 아들에게서 연락처를 받아갔더군요. 그렇게 해서 어느덧 남편을 보낸 지 6개월이 넘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아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조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매달 150만 원씩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제 6학년인 우리 아들을 대학교까지 쭉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부디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시는데 참 얼떨떨합니다. 친손자를 둔 저희 부모님마저 제가 궁상 떨고 사는 것 같아 꼴보기 싫다고 연락도 끊으셨는데 남편의 친구가 이렇게 우리 모자를 돕겠다고 하시네요. 어쩌면 남편이 홀로 가며 남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요? 보통 힘든 경제 상황이 아니기에 저도 거절하기는 힘든 상태고 매달 저렇게 직접 돈을 가져오시고 부부가 오셔서 먹거리를 챙겨주고 가시니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네요.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지혜가 부족해서 요즘은 고민이 많아집니다. 다만 제가 거절해도 그래도 어떻게든 절 돕겠다고 오시는 분들이어서 막을 수도 없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더 도와주지 못해